계속 이어서 31번 보겠습니다. 가나이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서양의 통상 요구, 조선의 선택은 찬성 측에는요 박규수가 서 있고요. 반대 측에는 이항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박규수, 그다음에 오경석, 유홍기. 그렇죠. 박규수는 이제 약간 양반 가문 출신이고요. 오경석, 유홍기 같은 건 중인 출신이에요. 자, 이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우리가 이제 통상계화론자라고 부르습니다. 통상계화론자. 서양의 통상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죠. 수용 자세를 보였던 반면에 반대 측에서는 이항로 같은 이런 대표적인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 같은 경우를 불렀던 용어가 있어요. 바로 위정척사파라고 불렀죠. 위정척사파. 우리가 이제 위정, 그러니까 바른 것은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그 사악한 것이 뭡니까? 서양에서 들어온 문물들이 사악한 것이라고 봤던 거죠. 자, 이들의 어떤 활동은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반대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 통상계화론자였던 박규수와 위정척사파였던 이항로, 이러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 선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기를 통해서 찾아내시면요, 충분히 답을 골라낼 수 있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북학의를 저수라 했다. 북학의를 저수라 했습니다. 북학의, 박규수가 북학의를 저술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죠. 예. 사실 이 통상계화론자 같은 경우는요, 북학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박지원. 박지원의 손자지 않습니까? 박규수가. 그쵸? 그 다음에 박제가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고요.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통상계화론의 어떤 그런 주장을 펼쳐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북학의는 누가? 바로 조선 후기 대표적인 중상주의 실학자라고 할 수 있었던 박제가의 주장입니다. 박제가가 했던 거고요. 활동이고요. 2번, 갑신정변에 참여했다. 자, 갑신정변에 참여한 건요, 이 통상계화론자, 박규수와 같은 통상계화론자들이 영향을 끼쳤던 그들의 제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더 나가면 뭐 서재필까지 있고요. 자, 이런 인물들이 바로 급진계합파가 되거든요. 그 급진계합파들이 주도하에 일어났던 게 바로 1884년도에 발생했었던 갑신정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박규수에 대한 설명 역시 아닙니다. 3번, 이항로 척화주전론을 내세웠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양의 어떤 문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서 척화주전론이란 건 뭐냐면요, 서양과 화해하는 것에 대해서 배척하고요. 그 다음에 싸울 것을 주장한다. 한마디로 서양 세력과 절대 화해하지 않고 그들과 싸우겠다 이거죠. 그게 바로 위정척사파의 활동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삼정이정청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이 삼정이정청의 설치를 주장한 건요, 이항로가 아니라 박규수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도 정치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3대 60년 동안 세도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때 이제 이 세도 정치 때 삼정의 문란이 아주 극심해집니다. 여기서 삼정이라고 한다면 전정, 군정, 그 다음에 황곡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삼정의 문란, 바로 조선의 수치제도였던 문란이 발생하면서 그게 극도로 일어나는 과정에서 1862년 진주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으로 확산된 임술농민봉기에서 그 삼정의 문란이 아주 폭발하게 되죠. 자, 이때 이제 정부에서 이 박규수를 안핵사로 파견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삼정이정청, 이 삼정의 문란을 어떤 식으로 이제 개혁할 것인가를 두고 삼정이정청에 대한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미봉책에 불과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시의 삼정의 문란,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것도 하나의 뭐 국정의 어떤 그런 문란 상태인데 위에서부터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상 삼정의 문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세도 가문들이 이제 매간매직을 통해서 결국 탐관오리들을 양성하고 그 탐관오리들이 결국 삼정의 문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위에서부터 쳐야 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예,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삼정이정청 설치, 이거는 이제 박규수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 가나 항일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항일의병장, 이거는요 이들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항로의 제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최익현, 예, 최익현이 이 항일의병장으로 활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1900년대 이후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1번의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갈게요. 밑줄군 이 조치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일어났습니다. 자, 1905년 이 조치에 따라서 자, 우리 당시의 화폐였던 상평통과 백동화 등의 기존 화폐 대신에 일본의 제일은행권 화폐가 사용이 정식 공인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를 지금 이제 없애고 그 모든 화폐를 일본 제1은행권 화폐로 교환하는 작업이에요. 자, 여기서 상평통분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엽전이라고. 자, 엽전이라든가 박동화 이런 것들을 지금 일본 화폐로 바꾼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일본이 대한제국의 금융과 재정을 완전히 장악한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본에 완전히 예속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이 사업 무엇일까요? 1905년도에 실시했던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여기서 화폐를 어느 나라 화폐를 우리나라 화폐를 정리하는 사업이에요. 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여기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엽전이나 백동화 등이 일본 제1은행 화폐로 교환합니다. 그런데 이 화폐의 실질적 가치, 원래 그 화폐가 가지고 있는 그 실질적 가치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교환해 주는 작업이 아니고요. 화폐가 지금 현재 흠집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표면적 가치예요. 흠집이 있냐 없냐. 이 표면적 가치를 가지고는 무엇으로? 갑종, 을종, 병종으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갑종 같은 경우는 자 매우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 1대1로 교환해 줍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실질적 가치에 대해서 1대1로 교환해 주는데 을종 같은 경우는 조금만 흠집이 있어도 5분의 1로 그 가치가 떨어지고요. 뭐 병종 좀 더 흠집이 났다 그러면 아예 그냥 가치를 아예 교환을 아예 해주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당시 우리나라 화폐를 가지고 있어 조그만 흠집을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민족 자본가들은 완전히 그냥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많은 조선 민족 은행들이 완전히 폐업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우리나라 화폐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 상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리 정보를 알고는요, 그 흠집이 났던 그런 화폐들을 가지고 동산, 부동산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니까 다 돈을 다 소모시켜 버리는 거야. 그 당연히 일본 애들은 당연히 화폐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고 그런 화폐를 가지고 있는 우리 당시 조선 상인들, 조선 은행들만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에 들어간 그 돈들, 당연히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비용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 비용들은 다 누가 부담합니까? 당연히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한제국의 금융, 재정, 당연히 일본에 의해서 장악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건 그럼 누가 추진했냐? 일본의 재정고문이었던 이 수업 시간에서 매일 강조합니다. 바로 메가타라는 애입니다. 메가타. 메가타라고 하기도 하고 발음을 한다면 메가타가 되겠죠. 메가타. 재정고문의 메가타. 이 메가타 같은 경우는 언제 재정고문으로 이제 위촉이 되냐? 바로 1904년도 제1차 한일협약이 있어요. 1차 요거는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전입니다.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 달이니까 1904년도 1차 한일협약 때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을 위해서 외교 고문에는 스티븐스라는 사람을 미국 사람을 거기다가 임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 고문에는 메가타를 임명을 해서 이제 이런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고요. 1번 보안회 설립의 목적. 보안회 같은 경우는 이제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 우리 대표적인 실력 애국 계몽 운동의 하나의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안회 하면은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 그 다음에 성공,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멜렌도로프의 내정 간섭 결과. 이 멜렌도로프라는 애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이 독일계 중국인이에요. 예, 독일계 청나라 사람인데 우리가 1882년도에 이모군란이 발생하죠. 99인들의 반란이 발생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명성황후가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서 청나라 군대 3,000명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이모군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자, 청나라 군대에서 결국 이모군란이 진압되게 되고 청군대가 주둔하면서 내정 간섭을 하게 되는데 그 내정 간섭 속에서 우리에게 외교 고문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바로 멜렌도로프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당시 정치 고문은 이제 마젠창이라는 사람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도 이제 정치적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상당히 간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모군란 이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주요 업무를 본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들과 관련 있는 사업은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조사 사업. 1912년 토지조사령이 발표된 후에 일본은 우리의 토지들을 하나하나씩 강탈해 갑니다. 거기에 이제 말 그대로 앞장섰던 조선 총독부가 물론 주관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거를 강탈해 가는데 거기에 앞장섰던 그 회사가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양의 식민지를 개척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5번 독립협회 이권수 운동 과정을 살펴본다. 이권수 운동 과정, 뭐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러시아를 대상으로 주는 이권수 운동이 많이 펼쳐지죠. 뭐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저지 운동, 그다음에 한러은행 폐쇄, 그다음에 러시아 뭐 군사교련단
철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독립협회 이권수호 운동. 주로 러시아를 대상으로 이런 이권수호 운동이 펼쳐졌다. 뭐 이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갈게요.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이냐고 나왔습니다. 가와 나 어떠한 조약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키워드만 좀 살펴볼게요. 부산 초량항에 오래전에 일본 공관이 세워져 있어 두 나라 백성의 통상지구가 됐다. 일단 부산이 지구가 되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곳의 항구를 별도로 개항한 일본국 이민이 오고하면서 통상하도록 허가하며 라고 나왔습니다. 자, 부산 이외에 두 곳이 어딜까요? 세 개 항구 개항하는데 두 곳 어딜까요? 인천과 원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산에다가 인천, 원산을 개항하는 세 개 항구가 개항하는 이 조약이 무슨 조약입니까? 바로 강화도 조약. 또 다른 말로 조일소 조규라고 부르죠. 바로 1876년도에 맺어진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입니다. 나.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그러니까 일본을 중간에 거치지 않고는 어떤 나라와도 조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국제적으로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외교권이 상실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교권 상실, 곧 1905년도에 맺었던 을사늑약이 되겠죠. 을사늑약. 1905년 11월 달입니다. 자, 그래서 가는 강화도 조약, 나는 을사늑약이 되는데,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돼요. 바른 내용들이죠. 기억, 일본인의 치해법권을 인정한다. 자, 우리 강화도 조약에 대표적으로 주권 침해 요소가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가 해안 측량권이 있고요. 두 번째가 치해법권이 있습니다. 치해법권이라고 한다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게 정상인 것인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이 아닌 자국의 법을 따르는 거. 이게 바로 치해법권의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 치해법권 들어간 거 맞습니다. 사실상 강화도 조약 이후 맺었던 모든 어떤 근대적 조약들은 다 치해법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치해법권이 없는 조약은 없어요. 사실상. 그렇죠? 니은 일본군의 서울 주둔을 허용했다? 자, 일본군이 서울 주둔이 처음 이루어진 건 언제일까요?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게 1882년도에 이모군란을 청군대가 진압한 후에 청군대가 어디에? 일본에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그 이모군란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도 불탔거든요. 당시 이제 우리 구식군인들이 별기군, 신식군대를 가르쳤던 조교가 있는, 교관이 있는 일본 공사관에도 불태우다 보니까 일본에서 배상금과 더불어서 우리도 경비병을 주둔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무슨 조약? 1882년도 재물포 조약이 체결이 돼요. 재물포 조약입니다. 바로 인천에서 맺은 조약이죠. 자, 이 재물포 조약으로 인해서 그 일본의 경비병, 한마디로 군대라고 볼 수 있죠. 150명 가량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요 조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강화도 조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디귿,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맞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을사늑약 때 외교권이 상실됐는데 이 외교를 관장하는 부서가 뭐냐? 바로 통감부가 되겠고요. 이 통감부의 일대 통감으로서 이토 히로부미가 임명되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외교권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정을 또 간섭하는 그런 기관이 되었다. 통감부. 그러면서 1910년도 우리가 이제 한일 병합이 된 이후에 이제 통감부는 없어지고 이제 총독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감부 같은 경우는 을사늑약 때 이제 설치되었다가 총독부의 설치와 더불어서 이제 바로 없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리을. 고종의 강제 퇴위 이후에 체결되었다. 고종의 강제 퇴위. 고종이 언제 강제 퇴위됐습니까? 자, 을사늑약이 체결된 다음에 우리 이거 고종이 직접 여기에 이제 도장을 안 찍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법상으로 이거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받아주지 않죠. 그러다 당시 고종이 당시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네덜란드 헤이그에 3명의 특사를 보냅니다. 이상설, 이휘종, 그다음에 이준.
그래서 근데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뿐만 아니고 이제 강대국들의 어떤 그런 저지로 결국 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죠. 그때 이제 일본에서는 너희들은 외교권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사를 파견한 이유는 뭐냐? 그런 것을 구실로 삼아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맺은 조약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한일 신협약이라는 거야. 신협약. 또 다른 말로 이제 정미 7조약이라고 하기도 하죠. 정미년도에 맺었던 주요 사항이 7개가 있다라고 해서 정미 7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정미 7조약의 이제 뭐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좀 더 살펴보면은 차관 정체요. 이제 드디어 이제 행정 실무를 맡는 그런 관리들을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행정 차관들을 이제 주로 일본인으로 다 교체하는 작업. 자, 이게 한일 신협약 1907년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몇 번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으로 갈게요. 가에 들어갈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금수회의록이라든가 추월색 아마 좀 약간 좀 생소한 어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소설이긴 한데 어떤 소설이냐? 신소설입니다. 바로 이제 1908년도쯤에 이제 작성되었던 책이 바로 이제 금수회의록. 신소설이에요, 신소설. 서양의 어떤 그런 뭐 자유연애라든가 뭐 신분 타파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던 그 소설의 어떤 형태가 바로 신소설인데, 이게 대표적인 이 작가는 안국선이라고 하는 작가예요. 이거는 사실상 이제 신소설. 정답은 뭐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신소설 대표적인 어떤 아직까지 일제 강점기 전에 신소설이 이제 등장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쉽게 정답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동문학이라고 한다면 1883년도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졌던 영어 강습 기관이에요. 말 그대로 영어 통역관을 만들기 위한 그 기관이었다. 사실 학교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영어 통역만을 주로 이제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뭐 학교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통변학교다라고 이제 불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게 학교였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자, 동문학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자, 폐간문학. 자, 폐간문학 아마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예. 이 폐간문학이란 게요. 이 폐관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라든가 이때 이게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간에 떠드는 소문들. 막 백성들이 야, 임금이 그랬더더라. 뭐 이러면서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을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기록하는 그런 벼슬자리가 있어요. 관직자리가 있어요. 그 관직이 바로 폐관입니다. 자, 그들의 어떤 그 수집한 이야기를 거기다 창의성을 좀 보태는 거지. 약간 이제 좀 부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색도 좀 해서 만들어진 문학이 바로 폐관 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4번 같은 조선화 운동. 이거는 일제강점기 1930년대에 발생했던 거예요. 1930년대. 누구냐면은 이걸 전개했던 주체색이 누구냐? 바로 신채호의 제자들이에요. 신채호의 제자들. 대표적으로 정인보, 뭐 문일평, 안재영 같은 인물들이 이제 이 조선화 운동을 전개했는데,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는 그런 역사 의식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조선화 운동을 펼치는데, 이 만든 시점이 언제냐? 바로 정약용 선생, 다산 정약용 선생의 서거 99주년 때 여의당 전설을 간행하면서 함께 조선화 운동도 전개했다. 바로 1930년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신경향파 문학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1920년대입니다. 바로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이죠.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1920년대 주로 이제 이 신경향파 문학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계급고치입니다. 계급고치를 위해서 이제 민족 독립을 또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나중에는요 이게 이제 카프라 그래갖고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라 그래서 오직 사회주의 계급고치만을 내세우는 그런 어떤 문학으로 이제 좀 약간 바뀌는 성향이 좀 바뀌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급에서는 그 정도까지 봐두실 필요는 없고요. 신경향파나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 여기 정도까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5번 갈게요. 가다 지역에서 있었던 다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지역 문제, 각각의 그 지역마다의 특징들이 있죠. 한번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차가 처음으로 운행되었다라고 나왔죠. 전차가 처음 운행되었다? 여러분, 전차는 기차하고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기차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경부선, 뭐 경인선 이런 철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남선도 있고요. 근데 전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하철이 있잖아요. 우린 지하철이 있잖아요. 지하가 아니고요. 지상으로 다니는 전차라고 전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상으로 다니는 전철. 요게 전차예요. 이 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 만들어졌냐면 1899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개통이 됩니다. 이게 인천이었을까요? 아니요. 예. 서대문부터요. 어디까지냐면 청량리까지예요. 당시 이제 청량리에 뭐가 있었냐면 명성황후에 여기 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 가끔 이제 뭐 일부 사람들만 데리고 이제 묘를 찾을 때도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때가 이제 바로 이제 요 청량리까지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이 세워졌다. 광해원. 자, 은혜에 대해서 넓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데 요 광해원이 만들어진 건 이제 서양 선교사이면서 의사였던 알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1885년도거든요. 요 시점이 언제냐면은 갑신정변 바로 직후예요. 갑신정변 때 이제 그 우정국 개국 축하년 때 그때 이제 그 고위 관리로 갔었던 그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이 있어. 그 민영익이 당시 갑신정변 세력들한테 이제 세력에 의해 칼을 맞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칼을 맞은 그 민영익을 치료해주면서 당시 이제 고종의 총애를 얻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식 병원이었던 광해원을 만들게 해준 거예요. 근데 광해원을 만들게 해준 게 어디냐면은 홍영식의 집에다가 만들게 했습니다. 홍영식의 집에다가. 당시 이제 급진계파의 주도 세력이었던 홍영식의 집에다가 이 광해원을 만들게 됐고요. 이후에 이제 1년도 채 안 돼서 이제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뀌게 됐죠. 3번 최초의 철도가 부설되었다. 최초의 철도. 우리 최초의 철도면 1899년도 맞습니다. 맞는데 경인선이죠. 경인선. 원래 이거는 이제 미국이 부설권을 땄는데 작은 부족으로 이제 결국 일본에게 넘기게 되고요. 일본이 만들었던 경인선입니다. 뭐 일본이 만들었다기보다는 당시 일본이 주도해서 이제 부설권을 따낸 거고, 우리 당시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경인선. 요거는 이제 부산이 아니고요. 인천이 되죠.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철도가 되니까요. 자, 4번. 방문국에서 한성순보가 발행되었다. 자, 우리 한성순보, 방문국 대표적인 근대기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었던 한성순보가 발간된 건요. 서울이 되겠죠, 서울. 인천, 부산에서 설마 처음 발간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5번. 최초의 근대식 학교가 설립되었다. 최초의 근대식 학교, 뭐죠? 여기 1883년도에 만들어졌던 원산 학사가 되겠죠. 원산 학사. 민간, 당시 원산에 있었던 상인들이 주도가 되어서 여기 정부의 협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최초의 학교, 근대식 학교, 바로 원산 학사가 되겠고요.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번으로 갈게요.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딱 보시면 이 태형이 되겠죠. 태형.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한 자는 그 정상에 의해서 태형에 처할 수 있는데, 조선인의 온리 조선인의 하나여서 이걸 실시한답니다. 이거 사실 갑오개혁 때 이제 폐지된 거거든요. 근데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누구에 한해서만? 조선인에 한해서만. 자, 수형자를 형판 위에 엎드리고 그자의 양팔을 벌리게 해서 묶고 양다리를 한 다음에 볼기 부를 때는 볼기 엉덩이죠. 예, 엉덩이. 이게 있잖아요. 때리는 게 이게 기구 널쩍한 걸로 때리는 게 아니고요. 돌기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막 때리다 보니까 이거 한 대 맞으면 사람 거의 완전 실신합니다. 10대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10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해요. 네. 자, 이게 언제일까요? 태형 실시. 조선에게만은 태형을 실시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 태형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런 일제 잔재들이죠. 조선인은 맞아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1980년대, 90년대까지 계속 이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요. 구식이 아직 살아남은 거죠, 사실 잔재들이. 자, 보겠습니다. 1910년대 모습을 여러분들 골라내시면 됩니다. 이 시기를 묻는 문제, 일제강점기 때 시기를 묻는 문제들은요,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1번,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한다. 강제적으로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거, 이게 1930년대지 않습니까? 일제 민족 말살 통치기죠. 그쵸? 2번, 조선인의 집회를 단속하는 헌병경찰, 그렇죠. 우리가 이제 1910년대를 일컬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무단통치라고 합니다. 강력하게 찍어 누르는 통치 방식이죠. 숨도 못 쉬게 하는 그런 공포정치의 어떤 모습입니다. 교원이라든가 아니면 관리들이 칼을 차고 다닌다든가. 자, 헌병은 사실상 군인들을 단속하는 경찰인데 이 군인 경찰들이 일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경찰 치안 활동을 펼친다라는 거 상당히 공포정치였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 1910년대 모습이고요. 3번 농촌진흥운동을 홍보하는 총독부의 농촌진흥운동은 1932년부터 실시가 되는데 이건 사실상 1930년대 초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1930년대 초 그다음에 뭐 이후로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1930년대 중급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시험 출제가 많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1930년대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민족말세 통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족말세 통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언제부터일까요? 1937년부터예요. 이게 언제 무슨 시기냐? 바로 중일전쟁이죠. 본격적인 일본이 대륙 침략의 그 기치를 내걸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941년도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발생하죠. 태평양 전쟁.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일본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완전히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징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처자들을, 정신근로령이라는 그 기치 아래 이제 마구잡이로 정신대로 끌고 가서 성놀이개로 이제, 만들었던,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1930년대 초 같은 경우는요, 민족 말세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던 시기는 아니고요. 이때부터 서서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쌓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격적인 건 1937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1930년대 초입니다. 30년대 초. 자, 4번.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독립운동이 1925년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게. 이건 치안유지법 뭐죠?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누구요?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국가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염려가 있거든요. 사실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특히 단속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법, 바로 치안유지법이 되겠고요. 5번 국민징용령에 따라서 탄광으로 강제 동원되는 노동자, 바로 이제 국민징용령이라고 하는 게 언제냐면은 바로 중일전쟁 이후입니다. 중일전쟁 이후. 중일전쟁 이후 1939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뭐 굳이 제가 이렇게 이런 것까지 몰라도 사실상 1910년대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2번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는 거. 네. 아시죠? 37번으로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났습니다. 1880년대, 90년대 서재 필의 사상과 연구 활동입니다. 우리 서재 필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습니까? 일단 갑신정변의 하나의 또 주역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뭐 그때는 서재필 같은 경우는 1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뭐 주역이라기보다는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유학 활동을 통해서 이제 필립 제이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예, 돌아오면서 이제 독립신문을 발간하게 되고, 자, 이러면서 고종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독립문, 예, 독립관도 이제 만들게 되면서 이를 통해서 이제 협회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게 되죠. 민간 조직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 요거 충분히 여러분들 정답 추려낼 수 있습니다. 뭐 급진교합파의 14개 전개혁정리가 갑신정변 때, 그쵸? 그다음 만민공동의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거기에 이제 중간에 들어갈 거 독립신문 창간 논설. 그렇죠? 예, 독립신문을 직접적으로 이제 만드는 또 주역이었으니까 당연히 이런 창간 논설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서재피를 알면은 분명히 이건 정답 쉽게 찾아냈습니다. 예, 1점짜리, 충분히 1점짜리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정우회 선언입니다. 이 정우회 선언은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였던 정우회가 이제 민족주의 세력과의 어떤 제휴를 주장하는 그 선언. 이를 통해서 뭐가, 1927년 신간회가 조직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간회가 조직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의열단 행동지침. 자, 의열단은 1919년 김원봉이 만주 지린성에서 이제 만든 조직입니다. 일본의 어떤 요인들을 암살하거나 아니면 일본의 어떤 주요 기관들을 파괴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던 단체, 바로 의열단인데 여기에 활동 지침이 있어요. 그 활동 지침이 무엇이냐? 바로 조선혁명선언이죠. 조선혁명선언. 이거 누가 이제 이 선언문을 만들었냐? 바로 신채호 선생입니다. 신채호 선생. 신채호 선생이 만들어서 김원봉에게 갖다 줬냐? 아니죠. 김원봉이 요청합니다. 신채호 선생에게. 우리 이런 조직을 만들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선언문 하나 좀 작성해 주십시오. 지침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조선혁명선언이고요. 이 조선혁명선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신채호 선생은 대표적인 항일 무장투쟁 독립운동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민중의 직접적인 폭력을 주장했어요. 직접적인 폭력에 대한 혁명을 주장했던 인물 바로 신채호입니다. 네.
4번 조선물산 장려의 조직도 조선물산 장려 1920년대 활동했었던 실력 양성 운동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관련 인물을 굳이 얘기하라 한다면 조만식이 되겠습니다. 조만식. 조만식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13도 창의군 의병장 명단. 자, 13도 창의군은 언제 조성이 되냐면 우리 이제 의병 운동 중에서 의병 운동 그렇죠? 을미의병, 을사의병, 그다음에 정미의병이죠. 정미의병. 1907년도 고종의 강제 퇴위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군대 예산에 반대해서 일으켰던 의병 바로 정미의병 1907년도입니다. 이때 활약했던 대표적인 의병장이라고 한다면 이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고 의병장이라고 한다면 뭐 이인영이라든지 허위 같은 인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38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95년 2월에 체포되어 조사받는 누굽니까? 전봉준입니다. 녹두장군 전봉준. 아면은 생각나는 운동 뭐죠? 동학 농민 운동이 되죠. 동학농민 운동입니다. 네, 이 동학농민 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여기서 가에 들어간 건데 찾아야 되는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작년 초에 고부등지에서 무슨 사연으로 민중을 모아 봉기했느냐라고 하니까 전봉준이 얘기하기를 그 당시 고부군수 조병갑의 깡패 같은 수탈이 심해서 민중과 함께 의거하였습니다. 그러자 고부 봉기 후에 해산했다가 무슨 이유로 다시 일어나느냐. 사실요. 여기서 이제 고부 봉기라고 하는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당시에 있었던 농민의 그냥 밀란입니다. 그렇죠? 농민들의 그냥 어떤 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었던 봉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해산 후에도 무슨 이유로 다시 일어났다. 이 이후에 이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가 뭡니까? 1차 동학농민 운동을 두 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가 1차 봉기예요. 왜 그러냐? 이거 조사로 온 놈이 있어요. 아니요, 이용태라고. 근데 이 놈이나 조병갑이나 똑같은 놈이에요. 탐관오리 출신이란 말이죠. 의거 참가자를 체포하고 사륙했다. 조사로 왔으면은 조병갑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걸 조사해야 되는데 이거 참여한 놈 누구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전봉준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백산에서 이제 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 조직을 통해서 포섭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1차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때 이제 황룡촌, 황토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죠. 정부군을 상대로. 그쵸? 거기에 어디까지 나가냐면 전주성을 함락시키는 데까지 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정부는 어떻을까요? 당황하죠. 예, 상당히 지금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왜냐면 전주성 뚫린 다음에 바로 서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까?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청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왔을까요? 일본 군대도 같이 옵니다. 왜요? 뭐 때문에? 텐진 조약 때문에. 10년 전에 맺은 텐진 조약 때문에. 뭐냐? 만약에 조선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양국 군대가 공동으로 출병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텐진 조약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청나라 군대 불러니까 일본 군대가 바로 다음날 함대를 끌고 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정부군하고 농민군하고 무엇을 하죠? 예, 화약을 맺어요. 그게 뭐예요? 전주 화약이라는 거예요. 전주 화약. 야, 우리 화약할 테니까 니들 군대 제발 좀 니네 나라로 돌아가. 화약을 맺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패정개혁안이라든지, 그쵸? 패정개혁안. 이라든지 농민 자치국이었던 집강소 설치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는 이제 해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재차 봉기한 이유는 뭐냐? 자, 청나라 군대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일본 군대는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들이 제대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는 교정청이라고 하는 개혁기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경복궁을 점령해버리죠. 경복궁을 점령하고 무엇을 일으킵니까? 청일전쟁을 일으켜요. 청일전쟁. 예. 이제 한반도에서 청나라하고 그 패권을 두고는 한판 붙겠다. 그래서 청일전쟁을 일으킨다. 자, 요런 과정이 있으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일본이 내정 간섭이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이제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2차 농민 봉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차 봉기. 자,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 동학농민 운동하면서 반드시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어려운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순서들을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인지하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정답을 추려낼 수가 있어요. 몇 번이에요? 5번이 정답이잖아. 일본군이 경복궁을 공격하고 임금을 위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정 간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2차 봉기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볼까요? 러시아가 전용도 조차를 요구했다. 이거는 이제 흔히 이거 전용도 조차 요구하자 독립협회에서 이권 수호 운동을 펼쳐나가죠. 뭐 이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했다.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건 뭐 때문입니까? 러시아의 남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남해 쪽에 있는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3년 동안 점령을 해버리죠. 역시 동학농민운동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프랑스가 병인박해를 구실로 해서 침략했다. 병인박해를 구실로 해서 침략을 했다. 이건 병인 양요와 관련될 거니까 뭐 이거 동학농민운동과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4번 청이 흥선대원군의 텐진으로 앞선겠다. 자,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군대가 90군대들의 어떤 반란을 진압을 하고요. 당시에 이제 이 90군대를 남들을 이끌어 나갔던 이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압송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38번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39번 갈게요. 가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선언서가 인쇄된 거, 뭐 여기까지는 모를 수 있어요. 도대체 이 보성사란 것까지 알아야 되라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두 곳을 보세요. 민족 대표가 회합한 곳, 태화관입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이곳에서 선언서를 낭독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낭독을 했는데 이 비폭력을 너무 주장하는 건 좋은데 너무나 점잖했던 거야. 일본 경찰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으니 우리 잡아가시오. 누구도 다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 압니다. 다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 알지만 너무나 너무 수동적이었다는 거죠. 예,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자, 거기에 이제 시위가 시작된 곳 탑골공원 아시죠? 이 무슨 운동일까요? 태화관 탑골공원 하면은 딱 떠오르죠.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이죠. 3.1운동. 자, 3.1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으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여러 민족운동들이 있는데 어떤 운동이 3.1운동과 관련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내 살림 내 것으로 등의 구호를 내셨다.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자, 바로 1920년대 초에 발생했었던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죠. 물산 장려 운동. 바로 국산품 애용 운동이에요. 바로 국산품 애용 운동.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3.1운동은 아닙니다. 2번 서상돈, 김광재 등의 발의로 본격화되었다. 서상돈. 자, 대구, 지주 출신이었던 서상돈, 김광재 등의 발의로 본격화되었다. 이건 이제 1907년도 구한말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국채보상운동. 일본의 진 빚을 차관을 갚자라고 해서 모금운동, 그 다음에 뭐 금주운동, 단연운동 이런 것들이 발생했었죠. 이건 1907년도입니다. 강점기 전이죠. 3번. 일제가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가 3.1운동의 결과 이거 잘 파악하셔야 돼요. 물론 3.1운동 언제 배경은 무엇이었냐? 바로 고종의 인산일의 D-Day로 잡았죠. 뭐 당시 고종의 독살설 같은 것들이 이제 막 퍼지면서 그러면 그 가운데서 고종의 인산일 할 때 인산일 장례식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그때 이제 그걸 D-Day로 잡아서 3.1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위에 이제 만세운동이 펼쳐집니다. 비폭력적인 거죠. 그게 이제 점차 확산되는 과정에서 농촌으로 이제 확산되는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죠. 왜냐하면 농민들은 그동안 울분이 너무 쌓였거든요. 예. 토지조사 사업 같은 것들을 울분이 쌓인 상태에서 당연히 폭력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일본은 무자비한 진압으로 이제 일관하게 되는 모습이죠. 그 대표적인 게 화성 제압리 학살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거적적인 우리 민족 운동의 힘을 느꼈을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찍어 누르는 공포 정치로는 안 되겠구나. 게다가 국제 여론이 상당히 일본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일본을 무단 통치로 바꾸게 되고요. 우리 민족 운동가들 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의 힘이 이 정도였다. 분명히 지금은 어떤 구심점이 없었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 구심점을 만들면은 우린 충분히 독립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상하이에서 하게 된다는 거죠. 통합하면서 상하이에서 하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이제 무장투쟁 운동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점잖게 만세운동 갖고는 안 돼. 그래서 무장투쟁 운동이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까지 여러 어떤 결과적인 내용들 파악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4번. 순종의 인산일이 학생들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자, 4번, 5번 안 맞습니다. 자, 이건 고종의 인산일. 그럼 순종의 인산일도 만세운동이에요. 뭐냐?
1926년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이에요. 60만세 운동. 60만세 운동 1926년도입니다. 사실상 이게 이제 3.1운동만큼 이제 퍼지기를 바랬습니다만은 이때 이제 뭐 이걸 또 주도했었던 학생들도 주도했었지만요. 여기 이제 주도했었던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여기 사전 발각되면서 이게 또 일본 경찰이 이제 삼엄한 감시 속에서 이게 크게 번지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이 발단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1929년도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본인 남학생이 우리나라 여학생 댕기머리 잡아당겼거든요. 박기옥이라는 여학생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는데 거기에 이제 사촌 동생이 남자애가 이 쪽발 이놈 뭐야?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발적으로 이제 패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일본 경찰들이 이제 차별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 속에서 그동안 차별받던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해서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어떤 민족운동으로 이제 번져나갔다. 이때 이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이 진상조산을 파견했던 단체가 누구였냐? 어떤 단체였냐? 네, 바로 신간회가 되겠죠. 요 문제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40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일제 정책이 시행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 사진은 금속류 회수령에 따른 그 공출을 기념하기 위해서 찍은 것이다. 여기서 공출이라고 한다면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국가의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뭐 가져가는 거, 내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공출이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쌀 공출도 있었고요. 뭐 가축 공출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금속 공출까지, 금속 공출 또 다른 말은 이제 쇠붙이 공출이라고 해요. 쇠붙이 공출. 자, 구리나 철을 남기는 것은 부끄러움을 남긴다. 이게 뭐 부끄러울 것까지 뭐 있습니까? 결국은 이건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결전 아래 금속류 공출을 앞장서서 실행하자라는 표가 걸려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금속 공출. 과연 이 공출은 도대체 언제부터 본격화되었는가라는 걸 그 시기를 묻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이 전쟁화되는 전쟁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거든요. 전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쟁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금속 같은 것들을 다 전쟁 무기화 시키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1930년대라고 이제 민족 말살전이 1930년대라고 했지만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전쟁이 본격적으로 발생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이제 1937년 중국 본토를 침략한 중일전쟁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중일전쟁. 바로 이 중일전쟁 이후 우리 그 총독부에서는 1938년도에 무엇을 만드냐? 국가총동원령이라는 걸 만들어요. 국가총동원령.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것들,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은 싹 다 동원해라. 거기 이제 징용령도 있었고요. 그쵸. 지원병제가 이제 군사적으로는 지원병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각종 공출. 그 다음에 징병제. 그 다음에 징용령. 여자 정신대 근로령을 통해서 위안부도 가게 되고요. 물론 이게 더 심해진 시기는 바로 1941년도 태평양 전쟁이라고 앞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 바로 1937년 중일전쟁 이후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 두셔야지만 이런 문제들은 쉽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1930년대 전쟁이 본격화된다라고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1931년 이 만주사변 같은 경우는 아주 만주 지역만 아직 조금만 차지한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인 전쟁의 어떤 기운이 감도기 시작하기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중일전쟁 발발한 그 다음 시기, 바로 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풀어봤고요. 마지막 이제 41번부터 50번까지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